요즘 60대, 70대가 무너지는 데는 순서가 있어요. 건강이 먼저일 것 같죠? 아니에요. 돈이 먼저일 것 같죠? 그것도 아니에요. 제일 먼저 무너지는 건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게 무너지면 돈이 새고요. 돈이 새면 건강까지 무너져요. 세 개가 따로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한 줄로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이 순서를 모르면요. 아무리 준비해도 무너져요. 돈 모아도 소용없고요. 건강 챙겨도 버티기 어려워요. 순서가 틀리면 그래요. 오늘은 이 순서대로 무너진 분들 만나볼 거예요. 그리고 이 순서를 알고 버틴 분들도요. 박영순 씨는 올해 68세예요. 평생 성실하게 살았죠. 남편이랑 둘이 작은 가게 하다가 65세에 정리하고 은퇴했어요. 은퇴하고 나서는 조용히 지냈어요. 아침에 공원 산책하고요. 점심 먹고 TV 보고요. 저녁에는 남편이랑 동네 한 바퀴 돌았거든요. 건강도 괜찮은 편이었어요. 큰 병 없이 잘 지냈습니다. 병원 갈 일도 거의 없었어요. 문제는 작년 가을에 시작됐어요. 속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소화가 잘 안 되고 밥 먹으면 더부룩한 거예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냥 나이 들면 그런가 보다.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안 나았어요. 두 달이 지나니까 더 심해졌거든요. 점점 밥맛이 없어졌어요. 체중도 조금씩 빠지더라고요. 얼굴도 좀 헬쑥해졌습니다. 남편이 먼저 눈치챘어요. 당신 요즘 왜 그래? 병원 가봐. 영순 씨는 괜찮다고 했어요. 근데 남편이 계속 말하니까요. 그래, 한번 가봐야지.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그런데요. 병원 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갔잖아요. 접수하고 기다리면 됐거든요. 이름 부르면 들어가면 됐어요. 근데 요즘은 달라요. 앱으로 예약하래요. 영순 씨는 스마트폰 있어요. 근데 카톡이랑 전화만 하거든요. 앱 설치는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녀한테 물어볼까 했어요. 근데 애들 다 바쁘잖아요. 이런 거 물어보기도 미안하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전화했어요. 직접 예약하려고요. 예약 앱으로 해주세요. 전화 예약은 한 달 뒤에나 가능해요. 한 달이에요. 속 불편한데 한 달을 기다리래요. 영순 씨는 그냥 기다렸어요. 앱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요. 다른 방법을 몰랐거든요. 한 달 동안 속은 계속 안 좋았어요. 밥은 점점 더 못 먹었고요. 그냥 참았습니다. 한 달 뒤에 드디어 병원 갔죠. 검사 받았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어머니, 왜 이제 오셨어요? 좀 더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위에 종양이 있었거든요. 아직 초기였는데 한 달 사이에 좀 커진 거예요. 수술해야 했어요. 항암도 해야 했고요. 만약 한 달 전에 왔으면 내시경으로 간단히 끝날 수 있었습니다. 입원도 이틀이면 됐거든요. 근데 늦어지는 바람에 큰 수술 받았죠. 입원 2주하고 항암 3개월 받았어요. 비용 얘기할게요. 처음 예상은 2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결국 600만 원 넘게 들었어요. 영순 씨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에요. 그냥 앱을 몰랐을 뿐이에요. 전화 예약이 한 달 뒤라서 기다린 것 뿐이거든요. 근데 그 한 달이요. 수술 크기를 바꿨고요. 치료비를 3배로 만들었습니다. 영순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아파서 이렇게 된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고. 병원을 못 가서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요즘 노후가 무너지는 첫 번째 이유예요. 병이 먼저가 아니거든요. 세상이랑 연결이 끊기는 게 먼저입니다. 이번엔 김종수 씨 이야기예요. 올해 71세, 혼자 사는 남성분입니다. 종수 씨는 40년 넘게 공장에서 일했어요. 기계 다루는 일이었거든요.
63세에 퇴직하고 지금은 연금으로 살고 있어요. 국민연금 98만 원 나와요. 많지 않죠. 근데 혼자 살다 보니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월세 35만 원 내고요. 공과금 내고 밥 해 먹으면 빠듯하긴 해도 지낼만 했어요. 가끔 모자라면 적금 조금씩 깨서 썼거든요. 그렇게 몇 년을 지냈어요. 문제는 종수 씨가 뭘 몰랐냐면요. 받을 수 있는 돈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작년에 동네 복지관 갔다가 알게 됐습니다. 거기서 복지 상담을 받았거든요. 상담사가 물었어요. 어르신, 통신비 감면 받고 계세요? 통신비요? 그게 뭔데요? 종수 씨는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기초연금 받는 65세 이상이면요. 통신비 월 1만 1천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통신사에 직접 신청해야 해요. 안 하면 그냥 전액 내는 겁니다. 종수 씨는 6년 동안 몰랐어요. 1만 1천 원 곱하기 72개월이면요. 약 80만 원이에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상담사가 또 물었어요. 난방비 지원은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셨어요? 그건 또 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 65세 이상이면요. 겨울마다 난방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매년 신청해야 하거든요. 종수 씨는 해당이 안 됐지만요. 다른 건 해당됐습니다. 어르신, 주거급여는요? 주거급여요? 종수 씨는 월세 35만 원 내고 있었거든요. 소득 기준 맞으면 주거급여로 월 1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신청을 안 해서 못 받고 있었습니다. 상담사가 한숨을 쉬더래요. 어르신, 이런 거 다 복지로 앱에 나와요. 복지로요? 네,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 다 알려줘요. 종수 씨는 그런 앱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상담사가 보여줬습니다. 복지로 앱 깔면요. 맞춤형 급여 안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를 보여주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일단 앱을 깔아야 해요. 그 다음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하고요. 거기서 본인 정보 입력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종수 씨는 스마트폰 있어요. 근데 앱 설치 자체를 못 하거든요. 공동인증서는 들어본 적도 없었고요. 상담사가 도와줘서 그날 다 신청했어요. 통신비 감면도 하고요. 주거급여도 신청했습니다. 근데 종수 씨는 그날 집에 가면서 계산해 봤어요. 통신비 6년이면 80만 원. 주거급여 몇 년이면 수백만 원. 다 합치면 받을 수 있었던 돈이 꽤 됐거든요. 그 돈 대신 종수 씨가 뭘 했냐면요. 적금을 깼어요. 생활비 모자랄 때마다 조금씩 뺐었거든요. 퇴직할 때 적금 3천만 원 들어놔 썼어요. 근데 6년 사이에 절반 넘게 없어졌습니다.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아서요. 가지고 있던 돈을 쓴 거예요. 종수 씨가 게을러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정보가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복지로 앱에 다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앱에 접근을 못한 거예요. 종수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힘든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고.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아서 힘들었던 거야. 영순 씨는 병원 못 가서 치료비가 3배 됐죠. 종수 씨는 복지 앱 못 써서 적금이 절반 났어요. 둘 다 똑같아요. 연결이 먼저 끊겼고요. 그 다음에 돈이 무너졌습니다. 이번엔 이정희 씨 이야기예요. 올해 74세, 남편이랑 둘이 사는 분입니다. 정희 씨 부부는 평생 자영업 했어요. 작은 식당 운영하다가 70세에 정리했거든요. 그때 모아둔 돈이 1억 2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국민연금은 둘이 합쳐서 13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거기에 기초연금 60만 원 더하면 월 190만 원이었거든요. 넉넉하진 않아도 둘이 살기엔 괜찮았어요. 아파트 월세 45만 원 내고요. 공과금에 생활비 하면 빠듯하게 맞았습니다.
저축해둔 1억 2천은 비상금으로 놔뒀어요. 큰일 나면 쓰자. 부부가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그렇게 4년을 잘 지냈어요. 그러다 작년 봄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뇌경색이었거든요. 119 불러서 응급실 갔고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남편은 왼쪽 몸을 못 쓰게 됐어요. 혼자 일어나지도 못하고요. 화장실도 못 가거든요. 병원에서 말했어요. 재활치료 오래 받으셔야 해요. 요양병원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희 씨는 그날부터 요양병원 알아봤어요. 근데 가격을 듣고 놀랐습니다. 요양병원비가 월 150만 원이었거든요. 간병인까지 쓰면 250만 원이에요. 정희 씨는 간병인 안 쓰기로 했어요. 본인이 직접 간병하면 되니까요. 그래도 150만 원은 내야 했습니다. 월 수입이 190만 원인데 병원비가 150만 원이에요. 남는 돈 40만 원으로 월세 45만 원을 내야 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맞았습니다. 결국 저축을 깼어요. 매달 50만 원씩 뺐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정희 씨가 매일 요양병원 갔다 오니까요. 교통비가 나가더라고요. 버스비, 택시비, 밥값까지 하면 월 30만 원은 더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 기저귀값, 물티슈값,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병원에서 안 주는 건 다 사야 했습니다. 한 달 생활비를 다시 계산해 봤어요. 병원비 150만 원, 월세 45만 원, 교통비랑 잡비 30만 원, 최소한의 생활비 40만 원. 합치면 265만 원이었습니다. 수입은 190만 원이니까 매달 75만 원씩 마이너스였어요. 정희 씨는 1년을 버텼어요. 75만 원 곱하기 12개월이면 900만 원이에요. 거기에 초기 병원비, 검사비, 이런저런 비용 더하면요. 1년 만에 1,500만 원 넘게 나갔습니다. 1억 2천만 원 있던 저축이요. 1년 만에 1억 원 아래로 떨어졌어요. 정희 씨는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이 속도면 몇 년 버틸 수 있을까? 5년? 6년? 남편이 언제 나을지도 모르고요. 본인 건강도 점점 안 좋아지는데요. 돈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니까 잠이 안 오더래요. 정혜 씨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저축을 적게 해서? 아니에요. 1억 2천이면 적은 돈 아니거든요. 문제는 돈이 한꺼번에 나간 거예요. 매달 75만 원씩 새는데요. 그걸 막을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정희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있었어. 근데 나가는 속도를 몰랐어. 이렇게 빨리 없어질 줄은 정말 몰랐어. 영순 씨는 연결 끊겨서 치료비가 커졌죠. 종수 씨는 연결 끊겨서 받을 돈을 못 받았고요. 정희 씨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갔어요. 돈이 한꺼번에 새기 시작하니까요. 아무리 모아놔도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엔 박상호 씨 이야기예요. 올해 69세, 아내랑 둘이 사는 분입니다. 상호 씨는 앞에 분들이랑 좀 달랐어요. 준비를 잘해둔 편이었거든요. 스마트폰도 잘 썼어요. 복지로 앱도 깔아놨고요. 병원 예약도 앱으로 했습니다. 연결이 끊기지 않았던 거예요. 돈도 괜찮았어요. 30년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하고요. 퇴직금이랑 저축 합쳐서 2억 가까이 있었거든요. 국민연금도 월 150만 원 나왔습니다. 아내랑 둘이 계획도 세웠어요. 70대까지는 여행 다니고 80대부터 조심하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상호 씨는 자신 있었어요. 건강도 나쁘지 않았고요. 운동도 가끔 했으니까요. 문제는 작년 겨울에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데요. 바닥이 미끄러웠어요. 전날 아내가 물 청소를 했거든요. 발이 미끄러지면서 넘어졌어요. 엉덩이를 바닥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순간 엄청 아팠어요. 근데 참을 만하더래요.
좀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일어나려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거든요. 119 불렀습니다. 병원 가서 검사하니까요. 고관절 골절이었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수술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있으셔서 회복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수술은 잘 됐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재활을 해야 하는데요. 상호 씨가 의욕이 없더래요. 아파서 못하겠어. 내일 할게. 그러다 보니 재활 시기를 놓쳤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요. 걷는 게 점점 더 힘들어졌거든요. 근육이 빠지니까 다리가 안 받쳐주는 거예요. 결국 지팡이 없이는 못 걷게 됐습니다. 집에서 생활이 어려워졌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고요. 계단은 아예 못 내려갔거든요. 아내 혼자 감당이 안 됐어요. 결국 요양원 얘기가 나왔습니다. 상호 씨는 펑펑 울었대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왔나? 낙상 한 번에 이렇게 되다니. 지금 상호 씨는 요양원에 있어요. 아내가 매일 면회 오고요. 재활 치료받고 있지만 회복이 더디다고 합니다. 상호 씨가 뭘 잘못한 걸까요? 연결은 잘 돼 있었어요. 돈도 충분했고요. 계획도 있었습니다. 근데 딱 하나 빠졌던 거예요. 몸이 갑자기 무너질 수 있다는 거요. 낙상 한 번이에요. 겨우 한 번 넘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통계가 있어요. 65세 이상 낙상 사고 중에서요. 고관절 골절되면 1년 내 사망률이 20%가 넘어요. 살아도 절반 이상이 예전처럼 못 걷습니다. 상호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건 알았어. 근데 지키는 방법을 몰랐어. 운동 가끔 하는 게 아니었더라고. 영순 씨는 연결이 끊겨서 무너졌죠. 종수 씨는 연결이 끊겨서 돈을 못 받았고요. 정희 씨는 돈이 한꺼번에 새면서 무너졌어요. 상호 씨는 다 됐었어요. 연결도 되고 돈도 있었는데요. 건강이 한 번에 무너지니까 다 소용없었습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최영자 씨와 남편 이야기입니다. 영자 씨는 올해 72세예요. 남편은 75세고요. 둘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이 부부도 다른 분들이랑 상황이 비슷했어요.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62세에 퇴직했고요. 퇴직금이랑 저축 합쳐서 1억 5천만 원 정도 있었거든요. 국민연금은 둘이 합쳐서 16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재산이 많진 않아서 기초연금도 일부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20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부는 지금까지 괜찮아요. 5년째 안정적으로 살고 있거든요. 저축도 거의 안 깨고 버티고 있습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영자 씨 부부는 퇴직하고 나서 동네 복지관에 다녔어요. 거기서 스마트폰 교육을 받았거든요. 처음엔 귀찮았대요. 이 나이에 무슨 스마트폰이야? 남편이 그랬다고 해요. 근데 영자 씨가 끌고 갔어요. 같이 배우자. 나중에 필요할 거야. 그렇게 6개월 동안 복지관 다녔습니다. 카카오톡 보내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앱 설치하는 법 배웠고요. 병원 예약 앱, 복지로 앱, 은행 앱까지 배웠거든요. 처음엔 어려웠어요. 근데 한 번 배우니까 되더래요. 지금은 남편도 혼자서 다 해요. 그게 첫 번째였어요. 세상이랑 연결을 안 끄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돈이었습니다. 영자 씨 부부는 퇴직하고 나서 통장을 3개로 나눴어요. 복지관에서 노후 재무 교육 들었을 때 배운 거거든요. 첫 번째 통장은 생활비예요. 매달 쓰는 돈만 넣어두는 거예요. 월세, 공과금, 식비 이런 거요. 두 번째 통장은 의료비예요. 1년에 쓸 병원비를 미리 빼놓는 거예요. 검진비, 약가, 예상 못한 치료비까지 여기서 쓰거든요. 세 번째 통장은 비상금이에요. 큰일 날 때만 쓰는 돈이에요.
이건 웬만하면 안 건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나눠 놓으니까 좋더래요. 돈이 어디서 나가는지 보이거든요. 한꺼번에 새는 걸 막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복지로 앱에서 받을 수 있는 거 다 확인했어요. 통신비 감면 신청했고요. 남편은 경로 우대로 지하철 무료고요. 보청기 살 때 지원금 받는 것도 앱에서 알았습니다. 영자 씨가 계산해 봤어요. 이것저것 신청 안 했으면 1년에 100만 원은 더 나갔을 거래요. 그게 두 번째였어요. 돈이 한꺼번에 새지 않게 막은 거예요. 세 번째는 건강이었습니다. 영자 씨 부부는 아침마다 동네 공원에 가요. 거기서 같이 걷거든요. 비 오는 날 빼고는 매일 30분씩 걸어요. 그리고 복지관에서 낙상 예방 운동도 배웠어요. 균형 잡는 운동이에요. 한 발로 서기, 의자 잡고 앉았다 일어나기, 이런 거요. 영자 씨가 그러더래요.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해지려는 게 아니야. 안 넘어지려고 하는 거야. 상호 씨처럼 낙상 한 번에 무너지면 끝이니까요. 그걸 막으려고 매일 하는 거래요. 그게 세 번째였어요. 건강이 갑자기 무너지지 않게 관리한 거예요. 영자 씨 부부가 특별히 돈이 많았던 건 아니에요. 다른 분들이랑 비슷했어요. 근데 5년째 버티고 있어요. 저축도 거의 그대로고요. 건강도 아직 괜찮습니다. 뭐가 달랐냐면요. 순서를 알았던 거예요. 첫 번째, 세상이랑 연결을 안 끊었어요. 두 번째, 돈이 한꺼번에 새지 않게 막았어요. 세 번째, 건강이 갑자기 무너지지 않게 관리했어요. 영자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특별한 거 없어. 그냥 순서대로 한 거야. 연결부터 챙기고, 돈 관리하고, 건강은 꾸준히. 이 순서가 맞더라고. 앞에서 만난 분들은 이 순서를 몰랐어요. 아니, 순서가 있는지도 몰랐죠. 영자 씨 부부는 알았어요. 그래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5분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영순 씨는 68세였죠. 앱을 몰라서 병원 예약을 못했어요. 한 달 늦어진 게 치료비를 3배로 만들었습니다. 종수 씨는 71세였어요. 복지로 앱을 몰라서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았거든요. 6년 동안 놓친 돈이 수백만 원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74세였죠.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면서 돈이 한꺼번에 새기 시작했어요. 1년 만에 저축 1,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상호 씨는 69세였어요. 연결도 잘 되고 돈도 있었는데요. 낙상 한 번에 요양원까지 가게 됐거든요. 그리고 영자 씨 부부가 있었죠.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5년째 버티고 있어요. 저축도 거의 안 깨고요. 이 5사례를 보면요. 공통점이 보여요. 무너진 분들은 다 순서가 있었어요. 그냥 한꺼번에 무너진 게 아니었거든요. 영순 씨를 보세요. 먼저 세상이랑 연결이 끊겼어요. 앱을 못 쓰니까 병원을 못 갔죠. 그 다음에 치료비가 커졌어요. 돈이 새기 시작한 거예요. 종수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지 앱에 연결이 안 되니까요. 받을 수 있는 돈을 몰랐어요. 그래서 적금을 깨게 됐거든요. 정희 씨는 남편이 쓰러지면서요. 돈이 한꺼번에 새기 시작했어요. 막을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상호 씨는 연결도 되고 돈도 있었어요. 근데 건강이 갑자기 무너지니까요. 다 소용 없어졌습니다. 반대로 영자 씨 부부는요. 연결부터 챙겼어요. 스마트폰 배우고 앱 깔았거든요. 그 다음 돈 관리했어요. 통장 3개로 나눠서 세는 걸 막았고요. 마지막으로 건강 관리했어요. 낙상 안 하려고 매일 운동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순서예요. 그냥 3가지 다 중요한 게 아니라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연결이에요. 세상이랑 끊기지 않는 거요. 이게 제일 먼저예요. 왜냐하면 연결이 끊기면요. 병원도 못 가고 복지도 못 받거든요. 정보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돈이에요.
근데 돈을 많이 모으라는 게 아니에요. 한꺼번에 세지 않게 막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모아놔도요. 한 번에 나가면 버틸 수 없거든요. 정희 씨처럼요. 세 번째, 건강이에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제일 중요해요. 근데요. 준비 순서로는 세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건강은 갑자기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한 번 무너지면 돌이키기 어려워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지켜야 하는 거예요. 상호 씨 기억하시죠? 연결 잘 되고 돈 있었는데요. 낙상 한 번에 다 무너졌어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만요. 가장 마지막까지 남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오래 가거든요. 정리할게요. 요즘 노후는 이 순서로 무너져요. 첫 번째, 연결이 끊겨요. 두 번째, 돈이 새기 시작해요. 세 번째, 건강이 무너져요. 그래서 준비도 이 순서로 해야 해요. 첫 번째, 세상이랑 끊기지 않는 준비. 두 번째, 돈이 한꺼번에 새지 않게 하는 준비. 세 번째, 건강이 마지막까지 버티게 하는 준비. 이 순서 기억하세요. 연결, 돈, 건강. 이 순서예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는지 얘기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예요. 세상이랑 끊기지 않는 준비요. 제일 중요한 건 스마트폰이에요. 요즘은 스마트폰 못 쓰면 진짜 힘들거든요. 병원 예약도 앱으로 해야 하고요. 복지 신청도 앱으로 하고요. 은행 업무도 앱으로 하는 세상이에요. 영순 씨 기억나시죠? 앱 못 써서 병원 한 달 늦게 갔어요. 그게 치료비를 3배로 만들었거든요. 스마트폰 어렵다고 안 배우면요. 세상이랑 점점 멀어져요. 그게 제일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네 복지관 가보세요. 대부분 스마트폰 교육 무료로 해줘요. 주민센터에서도 하는 데 있거든요. 혼자 배우려면 어려워요. 근데 누가 옆에서 알려주면 돼요. 영자 씨 부부도 복지관에서 배웠잖아요. 한 번에 다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엔 이것만 하면 돼요. 카카오톡 보내기, 병원 예약 앱 쓰기, 복지로 앱 설치하기. 이 3개만 되면 일단 연결은 된 거예요. 나머지는 천천히 배우면 됩니다. 그리고 복지로 앱 꼭 깔아두세요. 거기 들어가면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가 나와요. 종수 씨가 6년 동안 몰랐던 게 다 거기 있었거든요. 복지로 앱 쓰기 어려우면요. 주민센터 가서 물어보세요. 제가 받을 수 있는 복지 뭐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알려줍니다. 중요한 건요. 물어봐야 알려준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알려줘요. 그게 첫 번째 준비예요. 세상이랑 끊기지 않는 거요. 이제 두 번째예요. 돈이 한꺼번에 새지 않게 하는 준비요. 정혜 씨 기억나시죠? 저축 1억 2천만 원 있었어요. 근데 남편 쓰러지고 1년 만에 1,500만 원 나갔거든요. 문제는 돈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나가는 속도를 몰랐던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자 씨 부부처럼 통장을 나누세요. 3개로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 통장은 생활비예요. 매달 쓰는 돈만 넣어두는 거예요. 월세, 공과금, 식비, 통신비, 이런 고정 지출이요. 두 번째 통장은 의료비예요. 이게 중요해요. 병원비는 따로 빼놔야 해요. 1년에 얼마나 쓸지 대략 계산해 보세요. 정기검진, 약가, 갑자기 아플 때 비용까지요. 그 돈을 미리 빼놓는 거예요. 세 번째 통장은 비상금이에요. 이건 진짜 큰일 날 때만 쓰는 거예요. 웬만하면 안 건드리는 돈이요. 이렇게 나눠 놓으면요. 돈이 어디서 나가는지 보여요. 한꺼번에 새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요. 간병비 대비를 해두세요. 정희 씨가 제일 힘들었던 게 간병비였거든요. 요양병원비 월 150만 원의 간병비까지 하면 250만 원이었어요.
이게 몇 년 가면 저축 다 없어져요. 그래서 미리 알아둬야 해요. 노인장기 요양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등급받으면 요양비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상담받을 수 있어요. 정리하면요. 첫 번째, 연결 준비. 스마트폰 배우고 복지로 앱 깔고요. 모르면 주민센터 가서 물어보세요. 두 번째, 돈 준비. 통장 3개로 나누고요. 의료비는 따로 빼놓으세요. 간병비 대비도 미리 알아두고요. 이 2개가 먼저예요. 이게 돼야 세 번째를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세 번째예요. 건강이 마지막까지 버티게 하는 준비요. 상호 씨 기억나시죠? 연결도 잘 되고 돈도 있었어요. 근데 낙상 한 번에 요양원까지 갔거든요. 건강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제일 갑자기 무너지기도 해요. 그래서 준비 방법이 다릅니다. 건강 준비는요.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안 무너지게 막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낙상이에요. 안 넘어지는 거요. 통계를 보면요. 65세 이상 노인 사망 원인 중에 낙상이 꽤 높아요. 고관절 골절되면 1년 내 사망률이 20%가 넘거든요. 살아도 절반 이상이 예전처럼 못 걸어요. 상호 씨처럼요. 그래서 안 넘어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가지예요. 근력이랑 균형이요. 근력이 있어야 다리가 버텨요. 균형이 있어야 안 넘어지고요. 거창한 운동 안 해도 돼요. 매일 조금씩 하면 됩니다. 영자 씨 부부가 뭘 했냐면요. 아침마다 30분 걸었어요. 그리고 복지관에서 배운 낙상 예방 운동 했거든요. 낙상 예방 운동은 간단해요. 한 발로 10초 서기, 의자 잡고 앉았다 일어나기, 발 뒤꿈치 들었다 내리기, 이런 거예요. 집에서 할 수 있어요. 하루에 10분이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이요. 그리고 집 안점검도 하세요. 상호 씨가 어디서 넘어졌냐면요. 화장실이었어요. 바닥이 미끄러웠거든요.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 깔아두세요. 손잡이도 달아두면 좋고요. 문턱 높은 데는 조심하세요. 낙상 사고 대부분이 집 안에서 일어나요. 밖이 아니라 집이에요. 그래서 집 안점검이 중요합니다. 그게 세 번째 준비예요. 건강이 갑자기 무너지지 않게 막는 거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가족이랑 미리 정해두는 거요. 나중엔 누가 돌볼 건지, 비용은 누가 낼 건지, 어디서 살 건지, 이런 거 미리 안 정해두면요. 나중에 반드시 싸워요. 진짜예요. 주변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부모님 아프시면 자녀들끼리 싸우는 거요. 내가 모셔라. 왜 나만 해야 해? 돈은 누가 낼 건데? 이런 얘기 나오면 가족 사이가 멀어져요. 부모님은 더 힘들어지고요. 그래서 미리 정해둬야 해요. 힘들 때 정하려면 싸우거든요. 괜찮을 때 정해야 합니다. 뭘 정해야 하냐면요. 첫째, 돌봄이에요. 나중에 거동이 불편해지면 누가 돌볼 건지, 자녀가 할 건지, 요양보호사 쓸 건지, 요양원 갈 건지. 둘째, 비용이에요. 돌봄 비용은 누가 낼 건지, 본인 저축으로 할 건지, 자녀가 나눌 건지. 셋째, 장소예요. 어디서 살 건지, 집에서 계속 살 건지, 자녀 집으로 갈 건지, 시설로 갈 건지. 이 3가지를 가족이랑 얘기해 보세요. 명절에 모였을 때 한번 꺼내보는 거예요. 무겁게 말고요. 우리 나중 얘기 한번 해보자. 이 정도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문서로 남겨두세요. 말로만 하면 나중에 그때 그렇게 말 안 했어 이러거든요. 간단하게라도 적어두면 좋아요. 정리할게요. 세 번째, 건강 준비. 매일 조금씩 운동하고요. 낙상 안 하게 집 안점검하세요. 그리고 가족이랑 미리 정해두세요.
돌봄, 비용, 장소. 이 세 가지요. 힘들 때 정하면 싸워요. 괜찮을 때 정해야 합니다. 이게 마지막 준비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첫 번째, 세상이랑 끊기지 않는 준비. 두 번째, 돈이 한꺼번에 새지 않게 하는 준비. 세 번째, 건강이 마지막까지 버티게 하는 준비. 그리고 가족이랑 미리 정해두기. 이 순서 기억하세요. 연결, 돈, 건강. 그리고 가족. 요즘 노후는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아요. 순서가 있거든요. 먼저 세상이랑 연결이 끊겨요. 그러면 병원도 못 가고 복지도 못 받아요. 정보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돈이 새기 시작해요. 치료비가 커지고 받을 돈은 못 받고요. 저축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이 무너져요. 한번 무너지면 돌이키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준비도 이 순서로 해야 해요. 첫 번째, 세상이랑 끊기지 않는 준비. 스마트폰 배우고 복지로 앱 깔아두세요. 모르면 주민센터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두 번째, 돈이 한꺼번에 새지 않게 하는 준비. 통장 나눠서 관리하고요. 의료비는 따로 빼놓으세요. 세 번째, 건강이 마지막까지 버티게 하는 준비. 매일 조금씩 운동하고요. 낙상 안 하게 집 안점검하세요. 그리고 가족이랑 미리 정해두세요. 돌봄, 비용, 장소. 힘들 때 정하면 싸워요. 괜찮을 때 정해야 합니다. 늙는 건 피할 수 없어요. 누구나 나이 들거든요. 근데 무너지는 순서는 바꿀 수 있어요. 준비하면 됩니다. 연결, 돈, 건강. 이 순서 기억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주변에 부모님 계신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께 보내드려도 좋고요. 구독이랑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퇴직할 때 저는 솔직히 자신 있었어요. 노후자금 3억, 서울 외곽에 아파트 한 채, 국민연금도 매달 들어오고. 주변에서도 그랬어요. 형은 준비 잘했네. 부럽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요. 은퇴하고 3년 지난 지금 저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통장에 돈이 있는데, 집도 있는데, 연금도 나오는데 이상하게 쓸 돈이 없어요. 병원 한 번 가려면 망설여지고 아내한테 외식하자는 말도 잘 안 나와요. 3억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충분한 걸까요? 아니면 제가 뭔가 잘못 계산한 걸까요? 오늘은 저처럼 겉보기엔 준비된 것 같은데 막상 살아보니 불안한 분들께 제 3년의 경험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해요. 저는 62살에 퇴직했어요. 35년 다닌 회사였거든요. 마지막 날 사무실 정리하면서 이상하게 후련했어요. 슬프거나 허전하기보다는 이제 진짜 내 시간이다 싶었달까요? 책상 서랍 정리하는데 오래된 명함들이 나오더라고요. 언제 받았는지도 기억 안 나는 것들. 그거 하나하나 버리면서 아, 이제 진짜 끝이구나 싶었어요. 35년이면 긴 시간이잖아요. 새벽 6시에 나가서 밤 9시, 10시에 들어오고 주말에도 전화 받고 출근하고 아이들 어릴 때 얼굴도 제대로 못 봤어요. 그렇게 버텨온 거거든요. 가족 먹여 살리려고, 애들 대학 보내려고, 노후 준비하려고. 퇴직금 정산받던 날 인사팀에서 서류 건네주면서 그러더라고요. 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말 듣는데 갑자기 뭉클하더라고요. 근데 눈물은 안 났어요. 그냥 드디어 끝났다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퇴직금 정산받고 그동안 모아둔 거 합치니까 노후 자금이 딱 3억이 됐어요. 서울 외곽에 아파트 한 채 있고 국민연금은 만 65세부터 받기로 했으니까 3년만 버티면 연금도 나오고. 솔직히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나 꽤 잘 준비한 거 아닌가? 주변에 보면 퇴직금 몇 천만 원 받고
끝인 분들도 많거든요. 연금 가입 안 해서 받을 게 없다는 분도 있고, 집도 전세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저는 그래도 낫다고 생각했어요. 퇴직하고 한 달쯤 됐을 때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소주 한잔 하면서 자연스럽게 퇴직 얘기가 나왔거든요. 제 상황 얘기했더니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걱정 없겠다. 3억의 집에 연금까지. 뭐가 불안해? 다른 친구도 맞장구 쳤어요. 그래, 너는 잘 준비했어. 부럽다, 진짜. 그 말 듣고 저도 그랬어요. 그러게, 나는 좀 낫지? 우쭐했다기보다는 그동안 고생한 게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어요. 35년 버틴 보람이 있구나 싶었달까요? 그때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거든요. 집에 와서 아내한테도 큰 소리 쳤어요. 당신, 이제 고생 끝이야.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살자. 아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래, 당신 고생했어. 이제 좀 쉬어. 그 말이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내가 35년 동안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는 동안 아내도 혼자 집안일 다 하고 애들 키우고 그 고생을 이제 보상해 줄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퇴직 첫 달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아침에 알람 없이 일어나도 되고 낮에 동네 공원 산책해도 되고 오후에 아내랑 카페 가서 커피 한잔 해도 되고 평일 낮에 마트 가는 게 그렇게 신기하더라고요. 아, 세상에 이런 시간이 있었구나. 이게 노후구나. 이게 은퇴구나. 드디어 내 삶을 사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저는 나름대로 계산도 해봤거든요. 3억이면 한 달에 150만 원씩 써도 20년은 가잖아요. 거기에 연금까지 더해지면 월 200만 원 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노부부가 20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사치 안 부리고 크게 쓸 일 없이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불안하지 않았어요. 진짜로 불안하지 않았어요. 퇴직 첫 해, 저는 제가 준비된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했고, 이 정도면 노후 걱정 없다고 생각했고, 아내한테 떳떳했어요. 근데요, 그 자신감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1년쯤 지나니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분명히 아껴 쓴다고 썼는데 통장 잔고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고 있었어요. 퇴직하고 1년쯤 됐을 때였어요. 어느 날 저녁에 통장 정리를 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거든요. 노후자금 3억에서 1년 만에 3,500만 원 가까이 빠져 있었어요. 이게 뭐지? 저는 월 150만 원 쓸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면 1년에 1,800만 원이잖아요. 근데 거의 2배가 나간 거예요. 내가 뭘 이렇게 썼지? 저는 분명히 큰 돈 쓴 적 없거든요. 여행도 안 갔고, 큰 가전제품 산 것도 없고, 차를 바꾼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 보면서 내가 뭘 그렇게 썼나 계속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에 카드 명세서랑 통장 내역을 쭉 뽑아봤어요. 한 줄 한 줄 형광펜으로 체크하면서 어디에 돈이 나갔는지 정리했거든요. 그랬더니 보이더라고요. 제가 몰랐던 것들이. 일단 고정비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관리비 월 18만 원, 보험료 45만 원, 통신비 15만 원, 차량 유지비 30만 원. 이것만 합쳐도 월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근데 진짜 문제는 이게 아니었어요. 퇴직하고 나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친구들을 자주 만나게 됐어요. 고등학교 동창 모임, 회사 선후배 모임, 동네 아는 형들 모임. 한 달에 서너 번은 만났던 것 같아요. 만나면 뭐 하겠어요? 밥 먹고 술 한잔 하는 거죠. 한 번에 5만 원, 7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가끔 제가 쏠 때도 있잖아요. 오늘은 내가 낼게 하면 10만 원,
15만 원 훌쩍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등산을 시작했거든요. 퇴직하고 건강 챙기려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산에 갔어요. 등산 자체는 돈이 안 드는데 문제는 끝나고 나서예요. 산에서 내려오면 다들 배고프잖아요. 막걸리 한잔 하자 그러면 산 밑에 식당 가서 파전에 막걸리, 도토리묵에 두부김치 한 번에 4만 원, 5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이면 한 달에 8번이잖아요. 등산 후 식사비만 월 30만 원이 넘더라고요. 낚시도 다시 시작했어요. 젊을 때 좋아했는데 바빠서 못 갔거든요. 퇴직하고 시간 나니까 다시 가게 됐어요. 근데 낚시가 돈이 꽤 들어요. 낚싯대 새로 사고, 미끼 사고, 기름값에 통행료에. 바다낚시 한 번 가면 10만 원은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예상 못한 게 경조사비였어요. 퇴직 첫 해에 지인 부모님 상이 4번 있었고, 조카 결혼, 동창 아들 결혼, 후배 딸 결혼까지 한 번에 10만 원, 20만 원, 큰 건 30만 원씩 1년 모으니까 경조사비만 250만 원이 넘더라고요.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나갔어. 월 150 쓸 줄 알았는데 거의 300 가까이 나간 것 같아. 아내가 한숨을 쉬면서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매일 나가서 그런 거 아니야? 친구 만나고, 등산 가고, 낚시 가고, 그게 다 돈이잖아. 그 말 듣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냥 친구 만나고 건강 챙긴다고 생각했거든요. 별로 쓴 것 같지 않았어요. 큰 돈 쓴 적이 없으니까. 근데 5만 원, 7만 원, 10만 원. 이게 쌓이니까 한 달에 100만 원이 넘게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퇴직하면 지출이 줄어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출퇴근 안 하니까 돈 덜 쓸 거고, 회사 생활 안 하니까 경비 줄 거고. 근데 현실은 달랐어요. 시간이 많아지니까 쓸 기회도 많아지는 거예요. 회사 다닐 때는 바빠서 친구를 못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나니까 만나게 되고, 만나면 돈이 나가는 거예요. 제일 당황스러웠던 건 내가 이걸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35년 동안 가장으로 살면서 돈 관리 나름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정작 은퇴하고 나니까 내 돈이 어디로 새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불안해졌어요. 이 속도로 나가면 3억이 얼마나 갈까? 단순하게 계산해 봤어요. 1년에 3,500만 원이면 10년이면 3억 5천이잖아요. 연금 받아도 이 속도면 70대 되기 전에 바닥이 보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저는 그날 밤에 또 잠이 안 왔어요. 아내는 옆에서 자고 있는데 저 혼자 천장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뭔가 잘못 계산한 건가? 그때부터였어요. 통장 잔고 확인하는 게 무서워지기 시작한 게.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드디어 만 63세가 됐어요. 국민연금 받는 날이 온 거예요. 1년 동안 3,500만 원 가까이 빠지는 걸 보면서 정말 불안했거든요. 매달 통장 잔고 확인하는 게 무서웠어요. 근데 이제 연금이 나오니까 그 속도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좀 숨통이 트이겠지 싶었어요. 첫 연금이 들어오던 날 아침부터 은행 앱을 켜놓고 기다렸어요. 점심때쯤 한번 확인하고 오후에 또 확인하고 오후 3시쯤 입금 알림이 왔어요. 두근두근 하면서 확인했거든요. 132만 원. 저는 잠깐 멍했어요. 이게 다야? 35년 동안 한 번도 안 빼먹고 냈거든요. 월급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150만 원은 넘을 줄 알았어요. 아내한테 말했어요. 연금 나왔어. 132만 원.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생각보다 적네. 기초연금은 안 나와? 저도 그게 궁금해서 주민센터에 알아봤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기초연금은 소득인 정액 기준이 있어요. 우리처럼 집도 있고
노후자금도 있고 국민연금도 많이 받으면 대상이 안 돼요. 직원분이 설명해 주시는데 솔직히 좀 억울하더라고요. 내가 35년 동안 꼬박꼬박 냈는데 왜 나는 기초연금을 못 받지? 국민연금 안 낸 사람은 기초연금 받고 열심히 낸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건가 싶었어요. 근데 제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집에 와서 그날 밤에 계산을 다시 해봤어요. 연습장 꺼내서 숫자 하나하나 적어봤거든요. 우리 부부가 한 달에 쓰는 돈, 아무리 줄여도 250만 원은 나가거든요.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차량 유지비, 고정비만 100만 원이 넘어요. 거기에 생활비, 용돈, 경조사비까지 하면 250만 원도 빠듯해요. 연금이 132만 원이면 매달 120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1년이면 1,440만 원. 결국 노후자금에서 계속 빠지는 거잖아요. 저는 연금 받으면 노후자금 안 건드려도 될 줄 알았어요. 아니, 최소한 덜 건드릴 줄 알았어요. 근데 현실은 달랐어요. 연금 받아도 매달 100만 원 넘게 부족한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연금은 여유가 아니라 기본이더라고요.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 돼요. 연금은 그냥 바닥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 위에 노후자금을 얹어야 겨우 굴러가는 거예요. 며칠 뒤에 친구들 만나서 이 얘기를 했어요. 야, 연금 받아도 생각보다 부족하더라.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연금이 80만 원밖에 안 나와. 너는 132만 원이면 많이 받는 거야. 그 말 듣고 더 복잡해졌어요. 나보다 적게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걸까? 근데 그 친구는 기초연금이 나온대요. 국민연금이 적으니까 합치면 나랑 비슷하대요.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고 국민연금 적게 받으면 기초연금이 나오고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집에 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노후는 결국 적응이구나. 들어오는 돈에 맞춰서 나가는 돈을 줄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됐어요. 고정비는 줄일 수가 없잖아요. 매달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아내가 어느 날 밤에 그러더라고요. 당신, 우리 이러다가 진짜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아내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나도 그게 걱정이었거든요. 연금이 들어오는데도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 그건 연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연금은 도움이 되지만 해결책은 아니었어요. 연금 받기 시작하고 몇 달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젊을 때부터 허리가 안 좋긴 했거든요. 사무실에서 오래 앉아 있으니까 디스크가 좀 있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번엔 좀 심했어요. 걷기도 힘들고 앉아 있기도 힘들고 밤에 잠을 못 잘 정도였어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이러다 큰일 나. 병원 가자. 저는 솔직히 병원 가기 싫었어요. 돈이 걱정됐거든요. 근데 너무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갔어요. 동네 정형외과 갔더니 MRI를 찍어보자고 하더라고요. 정확히 봐야 치료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MRI 비용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30만 원이래요. 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거였어요. 비급여라서 전액 본인 부담이래요. 저는 좀 망설였어요. 꼭 찍어야 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안 찍어도 되는데 그러면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요. 나중에 더 심해질 수도 있고요. 결국 찍었어요. 30만 원 내고 MRI 찍었어요. 결과가 나왔는데 디스크가 좀 심하게 튀어나왔대요. 당장 수술할 정도는 아닌데 물리치료 받으면서 관리해야 한대요. 물리치료가 1회에 10,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3번, 한 달이면 12번. 한 달에 12만 원이에요. 거기에 약값도 있어요. 진통제, 근육이완제. 한 달에 3만 원 정도.
MRI 30만 원, 물리치료 12만 원, 약값 3만 원. 한 달 만에 45만 원이 나간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무서웠어요. 이게 계속되면 어쩌지? 허리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무릎도 안 좋아요.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삐걱거려요. 눈도 침침해졌어요. 신문 읽을 때 돋보기 써야 해요. 백내장 초기래요. 이도 안 좋아요. 어금니 하나가 흔들려서 임플란트 해야 할 수도 있대요. 임플란트 하나에 150만 원이에요. 60대 넘으니까 몸 여기저기서 고장이 나더라고요. 젊을 때는 몰랐어요. 병원비가 이렇게 무서운 줄. 건강보험 있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비급여 항목이 생각보다 많아요. MRI, CT, 초음파. 이런 검사들 비급여 많아요. 치과는 더해요. 임플란트, 틀니, 스케일링. 거의 다 비급여예요.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네.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생기면 어쩌지? 아내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나도 요즘 무릎이 안 좋아. 병원 가봐야 하는데 돈 생각하면 못 가겠어. 그 말 듣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내가 아픈데 병원을 못 가. 돈 때문에. 이게 노후구나 싶었어요. 젊을 때는 아프면 그냥 병원 갔거든요. 월급이 있으니까. 다음 달에 또 들어오니까. 근데 지금은 달라요. 나가는 돈은 있는데 들어오는 돈은 정해져 있어요. 병원비 나가면 그만큼 생활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병원 가는 게 무서워졌어요. 아픈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병원비가 무서운 거예요. 이번 달에 또 무슨 검사하자고 하면 어쩌지? 갑자기 수술해야 한다고 하면 어쩌지? 밤에 그런 생각하면 잠이 안 오더라고요. 노후자금 3억 있다고 안심했는데 병원비 몇 번 나가니까 그 돈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날 TV를 보는데 뉴스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하우스 푸어. 집은 있는데 가난한 사람. 자산은 있는데 쓸 돈이 없는 사람. 저는 그 말이 딱 제 얘기 같았어요. 생각해보면 저도 그렇거든요. 서울 외곽에 아파트 한 채 있어요. 시세로 따지면 5억은 넘어요. 근데 그게 뭔 소용이에요? 통장에 현금이 없는데 집은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매달 관리비만 나가고 재산세 나올 때마다 돈 빠지고 자산이 아니라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아내가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당신 우리 집 팔고 작은 데로 갈까? 저도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에요. 5억짜리 집 팔아서 3억짜리로 옮기면 2억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노후 자금이 늘어나니까 좀 여유가 생길 것 같았어요. 근데 막상 생각해 보니까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일단 이 동네에서 30년을 살았어요. 아이들 키우고 친구들 사귀고 단골 병원도 있고 단골 미용실도 있고 아내는 여기서 동네 친구들이랑 매일 만나요. 이 나이에 새로운 동네 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작은 집으로 옮기면 이사비에 복비에 취등록세 한 번 이사하는데 몇 천만 원이 나가요. 2억 남는 게 아니라 1억 5천도 안 남을 수 있어요. 아이들도 반대했어요. 큰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그 집에서 계속 사세요. 굳이 이제 와서 이사하시게요?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아들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매달 얼마나 빠듯하게 사는지. 집 팔기는 싫고 그렇다고 현금은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주변에서 영목이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택연금이라고. 집을 담보로 맡기면 매달 연금처럼 돈이 나온대요. 알아보니까 5억짜리 집이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솔깃했어요. 지금 132만 원에 100만 원 더하면 23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생활이 좀 나아질 것 같았어요. 근데 아내가 반대했어요. 그거 하면 나중에 집이 은행 거 되는 거잖아.
아이들한테 물려줄 것도 없어지는 거야. 그 말도 맞았어요. 우리 세대는 집이라도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게 부모로서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이들한테 집 물려주려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쪼들리며 사는 게 맞나? 아직 결론은 못 냈어요. 주택연금 할지 말지. 그냥 답답한 거예요. 집이 있는데 왜 이렇게 가난한 기분이 드는 건지. 친구들 만나서 이 얘기했더니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나도 똑같아. 아파트 있는데 통장에 돈이 없어. 집값은 올랐는데 내 생활은 그대로야. 다들 비슷하더라고요.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는 사람들. 젊을 때는 집 사는 게 목표였거든요. 내 집 마련하면 다 된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까 집이 있어도 별 소용이 없더라고요. 매달 나가는 돈은 현금이에요. 관리비도 현금, 병원비도 현금, 생활비도 현금. 집으로는 이런 거 못 내요. 그때 알았어요. 노후에는 자산보다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는 걸. 집값이 5억이든 10억이든 매달 쓸 돈이 없으면 가난한 거예요. 은퇴하고 2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밤에 잠이 안 와서 통장 정리를 해봤거든요. 퇴직할 때 3억이었는데 지금 얼마나 남았나 궁금했어요. 예금 통장, 적금 통장, CMA 통장 다 합쳐서 계산해 봤더니 2억 3천만 원 정도 남아있더라고요. 2년 만에 7천만 원이 빠진 거예요. 첫 해에 3,500만 원, 둘째 해에도 비슷하게 나갔으니까 맞는 계산이긴 했어요. 근데 숫자로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이 속도면 3억이 얼마나 가지? 연습장 꺼내서 계산해 봤어요. 연금 받기 전에는 1년에 3,500만 원씩 나갔고 연금 받고 나서는 1년에 1,500만 원 정도 나가요. 지금 2억 3천 남았으니까 이 속도면 15년 정도 버틸 수 있어요. 저 지금 63살이니까 78살이면 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 85살, 90살까지 살잖아요. 78살에 돈 떨어지면 그 다음은 어떡해요? 아내한테 말하기가 무서웠어요. 혼자 끙끙 앓았어요. 근데 아내가 먼저 눈치를 챘더라고요. 당신 요즘 왜 그래? 무슨 걱정 있어? 저는 결국 말했어요. 여보, 우리 돈이 생각보다 빨리 줄고 있어. 이대로 가면 78살쯤에 바닥이야. 아내가 한참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조용히 그러더라고요. 알고 있었어. 나도 느끼고 있었어. 그 말 듣고 이상하게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나만 불안한 게 아니었구나. 저는 그날 밤에 천장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3억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전혀 충분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두 가지였어요. 첫째,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았어요. 둘째, 들어오는 돈이 너무 적었어요. 단순한 건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에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뭔가 바꿔야 해.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뭘 어떻게 바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일단 나가는 돈을 줄여야 할 것 같아. 그리고 나도 뭔가 일을 해야 할 것 같아. 아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다시 또 일을 한다고? 저도 알아요. 63살에 무슨 일을 하겠냐고.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매달 통장에서 돈이 빠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두 가지를 시작했어요. 하나는 지출 점검. 우리가 매달 뭐에 돈을 쓰는지 하나하나 다 적어보기로 했어요. 다른 하나는 일자리 알아보기. 63살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 인터넷도 찾아보고 주민센터도 가보고 솔직히 막막했어요. 35년 동안 회사만 다니다가 이 나이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은 좀 편해졌어요.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전까지는 그냥 불안하기만 했거든요. 돈이 빠지는 걸 보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달랐어요. 바꿀 수 있는 건 바꿔보자. 그렇게 마음 먹으니까 조금 달라졌어요. 아내도 그러더라고요. 당신 요즘 표정이 좀 나아진 것 같아. 맞아요. 뭔가 방향이 보이니까 그전보다는 덜 무섭더라고요. 3억이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았을 때 처음엔 절망스러웠어요. 근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모르고 있었으면 더 무서웠을 거예요. 알았으니까 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를 아는 것부터 시작이더라고요. 제일 먼저 한 건 지출 점검이었어요. 한 달 동안 나가는 돈을 항목별로 다 적어봤거든요.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차량 유지비, 식비, 외식비, 경조사비, 용돈. 적어놓고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이건 줄일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이. 제일 먼저 손본 게 보험이었어요. 실비보험, 암보험, 종신보험. 한 달에 45만 원 나가고 있었거든요. 보험 설계사 만나서 상담받았어요. 이 나이에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설계사가 그러더라고요. 실비보험은 꼭 유지하시고 종신보험은 해약하셔도 될 것 같아요. 종신보험 해약하니까 한 달에 20만 원이 줄었어요. 그 다음에 통신비. 저랑 아내 핸드폰 요금제가 둘 다 비싼 거였어요. 알뜰폰으로 바꿨어요. 둘이 합쳐서 월 3만 원이면 되더라고요. 한 달에 12만 원이 줄었어요. 차도 고민했어요. 유지비가 월 30만 원 가까이 나가거든요. 근데 차는 못 팔겠더라고요. 병원 갈 때, 마트 갈 때, 경조사 갈 때. 이 나이에 대중교통만으로는 힘들어요. 대신 기름값을 줄이려고 불필요한 외출을 줄였어요. 외식도 줄였어요. 친구들 만나면 꼭 식당 가서 먹었는데 이제는 집에서 만나기도 해요. 아내가 김치찌개 끓여주면 친구들이랑 소주 한잔하는 거예요. 식당 가는 것보다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등산 모임도 조절했어요. 일주일에 2번 가던 걸 한 번으로 줄였어요. 막걸리 값도 아끼고 기름값도 아끼고 이것저것 줄이니까 한 달에 50만 원 정도가 줄더라고요. 250만 원 쓰던 게 200만 원이 된 거예요. 연금 132만 원 받으면 부족한 게 70만 원 정도로 줄어든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멈추기 싫었어요. 부족한 70만 원도 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알아봤어요. 사실 주변 보면 다들 이래요. 60대라고 쉬는 사람 별로 없어요. 경비하는 친구도 있고, 마트에서 일하는 형도 있고, 주말마다 대리운전 뛰는 후배도 있어요. 요즘 60대가 어디 늙은이에요. 이래야 먹고 사는 거예요. 주민센터 가서 시니어 일자리 상담받고, 인터넷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도 찾아보고, 그러다가 하나 찾았어요. 아파트 단지 관리 보조일이었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택배 정리하고 단지 순찰하고 민원 접수하고 월급은 110만 원이었어요. 많은 돈은 아니에요. 근데 없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연금 132만 원에 월급 110만 원. 합치면 242만 원이에요. 지출을 200만 원으로 줄였으니까 이제 매달 40만 원씩 남는 거예요. 노후 자금에서 빠지던 돈이 이제는 오히려 조금씩 쌓이는 거예요. 아내도 가만히 안 있더라고요. 동네 식당에서 점심시간만 일해요. 하루 4시간, 월 50만 원 정도 받아요. 우리 둘이 합치면 연금에 월급까지 해서 300만 원 가까이 돼요. 생활비 200만 원 쓰고도 100만 원 가까이 남는 거예요. 예전에 퇴직하고 놀 때보다 지금이 훨씬 여유로워요. 물론 몸은 힘들어요. 하루 종일 서 있다 보면 다리가 아프고 퇴근하면 피곤해요. 근데 통장 잔고 줄어드는 거 보면서 불안해하던 때보다 이게 나아요.
가만히 앉아서 걱정만 하는 것보다 몸 움직이면서 버는 게 마음이 편해요. 친구들 만나면 다들 비슷해요. 나도 요즘 일해, 나도 뭐 하나 알아보고 있어. 60대는 은퇴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다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저는 아침 7시에 일어나요. 씻고 밥 먹고 출근 준비하고 9시에 출근해서 4시에 퇴근하면 집에 와서 좀 쉬어요. 아내도 점심일 끝나고 들어오면 둘이 저녁 먹고 산책해요. 별거 아닌 일상인데 이게 참 좋더라고요. 퇴직하고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돈은 빠져나가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밤에 잠도 잘 못 잤어요. 이러다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머리에서 안 떠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통장 잔고 확인하는 게 안 무서워요. 매달 조금씩 쌓이는 걸 보면 오히려 뿌듯해요. 완벽하진 않아요. 여전히 빠듯하고 큰돈 쓸 일 생기면 걱정되고. 근데 예측이 되니까 괜찮아요. 이번 달에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가는지 아니까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는 몰랐거든요. 돈이 어디로 새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도 모르고 그 모름이 제일 무서운 거였어요. 지금은 알아요. 우리 부부가 한 달에 얼마 쓰는지, 연금이랑 월급 합쳐서 얼마 들어오는지, 노후 자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다 알고 나니까 덜 무섭더라고요. 친구들이 가끔 물어봐요. 야, 너 요즘 어떻게 사냐? 저는 솔직하게 말해요. 일하면서 산다. 힘든데 괜찮아. 어떤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에이, 퇴직했는데 왜 또 이래? 좀 쉬어야지. 그 말도 이해해요. 35년 일했으니까 쉬고 싶은 마음. 근데 저는 이게 더 맞더라고요. 일하면서 돈 벌고 아내랑 같이 저녁 먹고 주말에 친구들 만나고 거창한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내가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당신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제가 물었어요. 퇴직하고 나서 내가 많이 힘들어 보였어? 아내가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응, 맨날 한숨 쉬고 밤에 뒤척이고 나도 걱정 많이 했어. 미안하더라고요. 아내도 불안했을 텐데 저 때문에 더 걱정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말했어요. 이제 괜찮아. 우리 이대로 잘 살 수 있어. 3억이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충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끝은 아니었어요. 줄일 건 줄이고 벌 건 벌고 그렇게 맞춰가는 거더라고요. 노후가 불안한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흐름을 알면 불안이 줄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측할 수 있으면 버틸 수 있어요. 저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노후 자금 3억, 집 한 채, 연금까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달랐어요. 돈은 생각보다 빨리 빠져나가고, 연금은 생각보다 적고, 병원비는 생각보다 많이 들고, 겉으로 보기엔 준비된 것 같은데, 막상 속은 불안했어요.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달라진 건 딱 2가지예요. 나가는 돈을 줄였고, 들어오는 돈을 만들었어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보험 정리하고, 통신비 줄이고, 외식 줄이고, 모임 조절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했어요. 아내도 같이 일하고요. 완벽하진 않아요. 여전히 빠듯하고, 큰 돈 쓸 일 생기면 걱정되고. 근데 이제는 예측이 돼요. 이번 달에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가는지 아니까. 그전처럼 막막하지 않아요. 노후가 불안한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3억이 충분한지 아닌지,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흐름이에요.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 이 균형을 맞추면 불안이 줄어요. 오늘 이야기가 저처럼 불안하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 있으신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봄날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